김정은 위원장이 대규모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를 방문하지 않고 물고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난파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난수방송을 내보냈는데요. 그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북한 수해 현장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가 붕괴돼서 지붕도 벽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책걸상도 부족해서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마치 6.25 전쟁을 반복해하는 모습인데 북한에서는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가장 큰 게 산림이 황폐화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에 온 비의 총량이 한 200mm밖에 안 되거든요. 네. 200mm 비라면은 우리나라 이 남쪽 지방에서는 흔한 비인데도 북한 지역에서 그 정도 비에 이렇게 홍수가 심하게 난 것은 네네. 가장 큰 이유가 북한 이제 중국 쪽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면 다락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다가 이 다락밭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이가 이제 김일성한테 잘 보이려고 네. 1970년대 초반에 다락밭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산에서 이제 토사가 많이 내려왔고 또 사람들이 사는 그 민가 근처에 있는 땔감으로 나무를 썼기 때문에 네.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상이 높아졌고 하상이 높아지면 그걸 이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준설을 하지 않았죠. 핵무기나 만들느라고 바빠서 뭐 준설할 그런 그런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자주 나고 그다음에 또 올해 저 학생들을 이 홍수가 이렇게 났는데 네. 홍수가 1개시 5개군에 났습니다. 총 한 뭐 60여만 명이 현재 그 홍수 피해를 받았고 한 2만 세대가 이제 2만 세대가 이제 뭐 가옥이 이제 집이 파괴됐다 그러는데 현재 학생들을 모아놓고 천장이 없는 그런 그 교실에서 네. 이게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업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부모가 탈북을 못하게 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 당국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북한 그 국경에 있는 북중 국경에 있는 경비 초소가 대부분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탈북하기 굉장히 그 여건이 좋은데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경비 초소가 파괴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탈북을 막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부모의 탈북을 막는 그런 이제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수업이 진행될까 했더니 아이들을 어떤 볼모로 잡아놓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정은은 아직까지도 수해 지역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장비, 쌀, 고기, 벽지 등 선물만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해 지역이라서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는데 물고기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일단은 수해 지역을 이제 작년에 8월 22일 날에 났던 홍수 났던 나선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선하고 지금 수해가 난 함경북도 지역은 상당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선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경제 특구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성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그나마 비교적 충성분자들이 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구 지역이고요. 근데 이번에 수해가 난 뭐 연사, 무산, 언성, 그다음에 뭐 경원 그 해령시 내놓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평양시에서 추방된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 볼 때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뭐 반동분자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나선의 때는 뭐 20여일 만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완공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집을 한참 건설하고 있을 때 갔었는데 그 나선 같은 경우는 충성분자들이 살고 있고 비교적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가도 무슨 다른 일이 없겠죠. 신변의 위협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를 주면 12개는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쪽 지역 사람들 같은 지금 수해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북한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김정은이 지금 보내는 것도 물고기 저는 그거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그 사람들 집이 다 쓸어내려가서 당장 먹을 것도 없겠는데 반찬만 넣고 뭘 먹고 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건 쌀이겠죠. 뭐 쌀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거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은 거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 이제 2만 가구가 다 쓸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학교 건물이 있다면 학교 건물에 들어가 있을 거고 개인 집들이 한두 집 이렇게 뭐 같이 껴붙어 살고 있을 것이고 정말 거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경북도는 우리 남한하고 달라서 지금 온도가 되게 낮아요. 춥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중요한데 아니 물고기 줘가지고 지금 내가 배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요만큼 뭐 그것도 얼린 물고기 동태 이게 뭐야 냉동한 걸 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만세 부르고 있다는 게 참 황당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정은이 이곳을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주민 출신 성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십니다. 그 북한은 최악의 수해에도 불구하고 김 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함경도 옆에 있는 양강도에 김일성과 김정은의 동상 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뭐 동상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번 동상은 그 김정일 동상입니다. 김일성 동상이 아니라 김정일 네. 동상인데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는 자기 동상을 안 만들었어요. 김일성 동상을 만들었고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하면서 자기 아버지 동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동상은 상당수로 적어요. 그래서 곳곳에 김정일 동상을 만드는데 현재 만든 곳이 바로 삼지연군입니다. 삼지연군은 바로 이제 북한에서는 바로 혁명의 성지라 그러거든요. 거기가 또 김정일이 출생지가 거기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죠. 출생지가 하바롭스크 인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두산 그 삼지연군 그 정일봉 밑에서 태어났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로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뭐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 백두 혈통이라고 만들어 놓고 또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뭐 홍수를 당해 가지고 굶어 죽어도 안중에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동상을 이제 제막식을 한 것 같습니다. 동상 제막식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는 또 이틀에 걸쳐서 에어쇼까지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다 없어져서 어려운 상황인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한 첫 에어쇼라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정말 북한 사상 처음이죠. 네. 예. 뭐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북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만 나도 엄마나 저 비행기가 또 가네? 비행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 남한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여행도 해외 여행도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것은 늘 우리가 뭐 일상생활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행기도 못 구경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비행기 풀 먹고 간대 이렇게 놀리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면 어린 애들은 정말 비행기가 풀 먹고 가는 줄 알 정도로 시골 애들이 그 정도로 비행기를 구경 못 하는데 이번에 에어쇼 했다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2월 달부터 이미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수해가 나고 이랬으면 북한이 조금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뭐 분위기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해는 이미 뭐 지역적인 그런 측면의 특성도 있지만 또 라선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1,000가구가 이제 피해를 봤지만 이번엔 2만 가구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역부족이죠, 이제 그걸. 그러니 에어쇼도 아마 상당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 배경으로 보는 게 뭐냐면 우선 이게 대북 제재가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분석하는 것처럼 끝도 없다. 항공유 봐라. 아무리 대북 제재해도 우리 기름 주고 이렇게 희한한 에어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쪽 측면은 뭐냐면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 아주 홍고하다. 네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에어쇼를 하고 많은 20여 개국의 나라의 그 관광객들이 왔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김정은 정권은 안정돼 있다. 그다음에 또 갈마공항이라는 게 이게 원래 그 군용 공항이었습니다. 그러던 걸 지금 민공항으로 바꿨기 때문에 잘 해놓고 이제 원산 금강산 관광 특구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사전 답사로 국제사회 이렇게 와서 보고 야 갈마공항도 잘 해놓고 북한이 정말 상당히 이렇게 뭐 대북 제재 속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개발도 잘 돼가고 있네. 앞으로 원산 금강산 관광 특구가 건설이 되면 이 갈마공항을 이용을 해서 와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번에 외환은 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사실 저는 외환은 크게 벌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측면은 대북 제재하고 이게 김정은 정권 안정,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원산 관광산
관광 특구를 통한 외화벌이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끄떡없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란 듯이 에어쇼를 펼친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네. 하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가 네. 이제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면은 이번에 북한이 이제 에어쇼를 했는데 미제 군용 헬기 같은 등장을 합니다. 휴즈사에 네. MD-500이 등장하거든요. 북한이 그러면 그걸 어디서 수입을 했냐면 제가 이제 언론인도 잘 몰라요. 그 연합뉴스도 잘 모르더라고. 어디서 수입했냐면 네. 베를린이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네, 베를린. 네. 거기 보면은 그게 동서독이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이 나눠졌을 때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공작을 해서 대린을 내세워서 미국에서 그 MD-500을 한 100대를 이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베를린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동서 베를린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헬기를 갖다가 밀수합니다. 밀수하는데 베를린 영화의 베를린 그 영화의 그 모티브가 된 게 바로 MD-500 그 헬기를 몰래 밀수하는 그 네. 과정인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씁니다. 한 200대 현재 쓰고 그래요. 있고 북한은 현재 80, 90대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MD-500이 만약에 우리 상공에 나타나면 이게 한국 비행기인지 북한 비행기인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산 헬기를 또 등장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랑하는 거지. 이 정도로 이제 공작 능력이 있다. 자,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이렇게 수입해서 네. 쓰기도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미국산 헬기도 등장했었고 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전투기들도 또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꾸준히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판매하는 북한 관광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대북 제재를 3월 2일 날 유엔 제재가 시작이 발효가 됐고 그때는 이제 당분간 중국이 이제 관광을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잠시. 그랬다가 지금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데 반나절이죠. 그러니까 반나절 북한의 신우주까지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동에서 신우주까지 가서 신우주를 구경하고 오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도 제가 이제 탈북하면서 중국에 잠깐 체류했다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중국 사람들도 특히 조선족들이 되게 북한이 어떤지 궁금해해요. 그래요. 이 사람들도 그냥 뭐 TV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친척이 많아요. 친인척이 많은데 네. 친인척은 보지 못하지만 도대체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신우주는 도대체 어떨까? 이게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것이 반나절 상품이라는 것인데 그게 보면 뭐 베이징이라든가 뭐 강동성, 뭐 저장성 이런 상하이 여기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유엔 제재를 해도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가지고 큰 돈은 벌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중국도 목적이 있죠. 단동을 통해서 북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단동 입장에서도 자기네 명소 관광이 지금 30% 증가를 했어요. 자기네 목적도 있죠. 네네. 그다음에 끊어진 철교 있잖아요. 북한으로 연결한 조중의교 끊어진 철교 관광도 지금 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자기네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목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비자, 여권 이거 없이 그냥 신분증만 가져오면 통과. 그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갈 때 되게 이게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15분만 하면 그냥 통과예요. 무사 통과. 그러니까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또 베이징 사람이 단동도 못 와보잖아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너무 구경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구경하고 단동도 구경하고 이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돈보다도 저는 중국 쪽 목적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북한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상황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북한이 지금 또다시 난수 방송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과거와 형식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네, 난수 방송을 하는데 공통점하고 달라진 점은 일단은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네. 요일이 금요일 날 계속 내보내다가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나한수 방송을 했을 때 네. 나한수를 해독한 그 대남 공작원한테 다음번에는 토요일 날 방송한다고 가르쳐줬을 겁니다. 그 아마 나한수 내용 중에 있을 거예요. 날짜를 바뀐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 이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 디지털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5자리 숫자를 불러주는데 네. 숫자를 계속 불러줍니다.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그 난수를 대입하면 그게 문자로 바뀝니다. 그럼 문자로 바꿔서 이제 문장을 이제 쓰게 되는데 자신들만의 암호가 정해져 있는 그걸 거군요. 도대체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발전돼도 하더라도 해독이 거의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 번 방송하고 한 번 쓰고 그 난수를 또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수가 이제 5자리가 여러 개죠.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를 해독해서 그걸 알만할 때 되면은 벌써 난수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해독이 계속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난수 방송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메일을 쓰든가 네. 아니면 카톡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가노그라피라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 인터넷상에 네. 그림이 한 장 있으면 그림 속에 있는 점 하나를 이제 그 풀어내면 그 속에서 거의 뭐 한 페이지 정도의 문장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첨단 기법을 쓰면 되는데 난수 방송한다는 게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남 공작원한테 네. 뭘 지령하려고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통전부 문화교육국장이 이제 그 대남 공작원 출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국내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그 대남 공작원들을 다시 일기로 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네. 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대공수사관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어차피 한번 난수 방송을 하면 그건 해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한번 해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지 그건 정말 아직은 정말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지령용인지 아니면은 뭐 교란 기만용인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관련한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 홍샹에 대해서 초강력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의미 좀 짚어주시죠. 이제 흥상그룹이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과 관련한 제품을 계속 북한에다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엔 북한의 조선강선 운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행이 북한 기업들이 물자를 수출을 하면 그 수출 대금을 말하자면 대행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걸 제재를 들어가고 있는데 흥상그룹이 지금까지 북한하고 2000년도에 이 그 회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한 15년 동안 상당히 북한하고 거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그 대북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이미 그 미국에서 먼저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대표인 마 회장이라는 사람도 지금 뭐 체포가 됐고 그 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지금 체포가 됐고 그 단둥시 관련 공무원들도 한 30여 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거래하던 기업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중국이 지금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가 실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찰나에 이게 그 홍상에서 지금 북한에다가 그 뭐 산화 알루미늄 비롯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부품들을 이런 것들을 제공한 이런 게 제기됐으니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제재로 그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23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하고 많은 거래를 하는 기업이 한 10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도 이렇게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어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